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서서히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시간이 아직 좀 덜 됐네요. 지금 화면에 PPT 화면 띄워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그 2시가 됐고, 녹화가 시작됐으니까요. 이제 안 들으신 분들은 녹화된 걸로 이렇게 대신 보도록 하고, 이제 우리 남인호 실장님들 지금 들어오셔서 보고 계시니까, 아마 이제 녹화되어 있는 거를 나중에 이제 그 유튜브에 올려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혼 TMC 직무 향상 강화 교육을 시작할 거고요. 내용은 우리 요즘 장기수산 계획에 관련해서 이제 충당금을 써야 될지 수선유지비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 완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어요. 이제 가장 저한테 제가 뭐 여기 시설물 안전교육도 다니고 있고 그 보수교육, 장기성 교육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을 다니는데 그 다닐 때마다 제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또 전화로 질문을 받으면 지금 현재 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비용을 장충으로 처리해야 될지 그 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 참 모호한 점도 많더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질문이 많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그 경기도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게 있는데 이제 연구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인데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비송사건까지 가는 그런 그래서 비송사건에서 그러니까 비송재판이죠. 이 재판에서 그 유죄가 확정이 돼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그런 단지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그 중에 제가 이제 언뜻 찾아본 것만 해서 그 장기수선 충당금을 쓰지 않고 수선유지비를 썼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되는 세대 단지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우선 본 것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장기 계획이 없으니까 수선유지비 당연히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무심결에 그렇게 썼는데 과태료를 맞은 거예요. 물론 그 내막을 들어가서 제가 세 개를 말씀드리는 건 그 사정을 좀 알기 때문에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사에도 나왔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질문을 해서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알고 있는 그런 단지의 내용인데 본인은 그냥 어떤 사건이 터졌고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 정품에 없으니까 그냥 수선일비 썼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대로 음, 수선유지비로 해야 될 걸 장충을 썼다라는 이유로 또 처벌받은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모호해요. 아니 이렇게 보면 어떤 사안이 수선유지비로는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충의 계획에는 없어요. 그런데 장충으로 이제 쓰는 세대가 또 단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사례냐 그러면 혈액 이런 거예요. 담장이 있는데 벽돌로 쌓은 담장이 있는데 우리 장기성 계획에는 울타리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장이 울타리냐? 근데 그 단지의 주민은 어떻게 울타리가 담장이 울타리가 되냐? 울타리는 그 걸리시는가? 울타리는 그 담장 같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철로 돼 있는 어떤 지금 저 플라스틱 세서 공사하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그, 무슨 소리냐 이제 이렇게 몇 해가 시까지 공사하거든요. 음, 제가 이게 소리가 나서 좀 줄게 그
그 문제로, 그러니까 소장님은 담당도 울타리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주민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시청은 맞다, 주민의 말이 맞다. 이게 어떻게 울타리가 담당이 될 수 있냐.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1,000만 원 과태료를 받는 걸 이렇게 봤는데,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니까, 그러면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거를, 어떤 거는 수선유입으로 써야 돼. 그러니까 장기성 계획이 있어야 하긴 한데, 수선유입으로도 쓸 수 없고, 그럼 뭘로 써야 되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런 걸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러면 장충국을 쓸 수 있는 경우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뭐 일단 장기성 계획이 있어야 돼요. 장기성 계획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일단 장기성 계획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조금 질문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요즘 총론 부분에다가 그 긴급하면, 그리고 소액이면 장충을 먼저 쓰고 나중에 장기성 계획에 반영한다라는 내용의 내용을 총론 부분에다 집어넣고 장충금을 쓸 수 있다, 긴급하면.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더라도 긴급하더라도 또 장충을 해야 될 게 분명하더라도 장기성 계획이 없으면 쓰면 안 돼요. 긴급은 아무리 긴급을 해서 긴급 비용을 지출하고자 해도 장충 계획이 없으면 장충금은 쓰면 안 됩니다. 이게 긴급하게 쓰는 긴급 지출이나 소액 지출이라 하더라도 장기성 계획에는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선 주기가 도래해야 돼요. 장기성 충당금 쓰려면. 이게 지금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금방 담당이 나왔으니까, 아니 울타리 나왔으니까 울타리 가지고 얘기했죠. 울타리를 2024년에 보수를 하겠다라고 수선 예정 연도를 내가 정해놨어요. 그러면 24년이 돼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23년도에는 못해요. 아무리 무너졌어도 원칙적으로는 24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3년에는 못 쓰는 거죠. 근데 무너져서 주민들한테 뭐 안전에 위험이 있고 이웃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뭐 이러면 또 긴급하잖아요. 그러면 긴급 지출로도 쓸 수 있지만 원칙은 수선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원칙을 말씀드리면 수선 주기가 도래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장기성 계획에 몇 년도에 계획, 우리는 공사를 하겠다라고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게, 그 기간이 도래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장기선 계획 안에 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올해 23년도에 뭔가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올해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입찰을 해봤더니 나는 2천만 원이라고 계획을 해놨는데 입찰을 해봤더니 3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장충금을 쓰면 안 됩니다. 넘게는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가 넘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요즘은 하도 따지는 사람 많으니까 2천만 원 세워놨다면 2천만 원 넘으면 안 되세요. 그럼 2,001만 원은요? 2,002만 원은요? 원칙은 1만 원도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 어떻게 하다 보니 만 원 때문에 그럼 장기성 계획을 조정하라는 말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태료는 뗄 수 있죠. 근데 법원에 가면 그 정도의 경미한 사안으로 과태료를 떼는 건 좀 과다하지 않냐? 이렇게 판결은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만 원이 넘어도 2천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지 2,001만 원은 안 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선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공사 금액에 모자라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고 이차를 했더니 그 금액을 넘어버렸다? 그러면 공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계획에 의해서 올해 돌아왔고 금액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세워내는 그 금액이 충분해서 아무리 입찰을 하더라도 그 금액 이상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들 올해 장생 계획을 보니 올해 어떤 공사를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뭐 2,500만 원이 계획이 되어 있다면 2,500만 원 범위 내에서 이 공사를 합시다라고 관리계약 뒤편에 나와 있는 사용계획서 서식 문서에다 기재를 해서 당선 사용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돼 있으면 소장님 그러면 공사를 하세요라고 공사를 합시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기선 공사는 관리 주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입대회의가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 공사합시다.
된다라고 의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갖춰졌을 때, 이 갖춰졌을 때만 이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 나와 있으면 여기까지 참 문제가 많이 있죠. 여기까지도. 왜냐하면 장기상 계획사가 올해 23년도에 공사하기로 지금이 11월이 이제 다 됐잖아요. 근데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23년도에 공사하겠다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입주자 대표는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장기상 계획대로 안 한 거니까 과태료 1,000만 원을 났죠. 그러니까 올해 하겠다라고 되어 있으면 올해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려면 입주자 대표한테 의결을 받아서 당선 계획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승인은 이게 정기 검토가 아닐 테니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그 차년도로 아니면 그 후에 하겠다라고 지금 넘겨야지 올해 하겠다라고 한 걸 안 하고 넘어가면 과태료를 받는다. 이게 왜 이렇게 엄격하게 그리고 대단한 말을 법으로 정해놨을까?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주기가 도래한 건 무조건 해야 되고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올해 하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요. 그건 나중에 그러면 제가 원칙 장중요하면 원칙이 아닌 그 무엇이 있겠네요? 는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도대체 장기순 충당금이 뭘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건물의 가치를 보존 또는 상승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을 수반하는 자본적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률로 적립하도록 규정된 법정 지금에 해당한다. 뭐 소유자가 부담한다. 유익비 소유자가 부담하는 필요비다. 장기적인 산출 내에서 기획기관 승비 총액을 관리의 요일에 따라 입자에게 부과해 징수하는 금원이다. 이 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렵나요? 아무튼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하자는 것이니까요, 오늘. 그러면 일단 우리는 돈을 쓰면 비용이 수익적 지출이냐 자본적 지출이냐 하는 걸로 두 가지로 나눠요. 이게 현재 사는 사람한테 단순한 이익으로 들어가는 걸 수익적 지출이라 그러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본적 지출은 이 어떠한 보수를 했는데 보수를 함으로 인해서 재산적 가치가 상승하거나 또 하락된 그 가치가 보존이 돼가지고 또 그 가치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면 그럼 그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그 내용은 이제 자세하게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의 질의해신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장기선 계획의 수립 조정 시 별표일에 명시된 73개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별표일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계약 비용 부담 주체의 의사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 계획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 말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결표 1에 나와 있는 73개 항목은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단지 안에 그 시설물이 있다면 장기성 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라. 그런데 그 외의 거는, 그러면 그거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집 3개 항목이 없는데, 문주 같은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원래 문주가 없어요. 근데 옆 단지에 새로 지으면서 문주를 뭐 멋있게 만드니까, 거기는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우리는 문주가 없다는 이유로 좀 시세가 별로 안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우리도 문주 만들자! 이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문주 만들면 제가 알기로 대충 만들어도 3억 원 이상은 들어가거든요. 그럼 그거를 73개 항목이 없어요, 그거. 그럼 그게 무너져가지고 거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선 계획에 별표 1의 항목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선 계획에 안 넣었으니까 수선일비를 부과해? 그거를? 그러면 2년 동안밖에 안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나는 2년밖에 안 살고 나갈 건데 문주는 얼마나 오랫동안 있어요? 당연히 그 건물 없을 때까지 그 문제는 있겠죠. 근데 그때까지 어야 될 그 물건을 내가 잠시 살고 가는 사람이 그 돈을 왜 놔야 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것은 장기선 계획에 포함시켜서 장기선 충당금을 써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돌리고 돌려서 한 말이에요. 저게.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저 말이. 이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럼 또 좀 더, 이제 더 말하면 좀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일단 수선유지가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단순히 주거 편익을 위한 그 유지 비용으로서 자본적 가치와 상관없는 소모적 수익적 비용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한다. 이거를 그러니까 수선 유지비는 수익적 지출이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비용 부담을 우리 공동주택에서만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 비용도 입주 등이 부담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자가 낸다. 사용자를 포함해서 같이 부담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유자가 부담하지 않는 유익비, 필요비는 소모품 등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보수나 수리 등으로 소요된 비용이 1년 내에 가치가 소멸되는 회계상의 비용을 말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회계에서는 어떤 뭔가를 돈을 썼어요. 그 쓴 금액이 1년 내에 그 가치가 그거를 뭔가를 했는데 한 그게 1년 내에 소모가 다 같이 그 없어지는 것을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만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그 가치가 유지가 된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당연히 그 이렇게 생각하죠. 컴퓨터는 5년을 쓴다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보죠. 5년 동안 컴퓨터를 한 대를 사면 5년 이상은 쓰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한 대가 딱 들어오면 그거는 바로 100만 원짜리 컴퓨터 올해 샀으니까 주민들한테 그 100만 원 썼어요라고 다 걸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5년 동안 일단 자산으로 잡아놓고 그걸 비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잡아놓고 5년 동안 상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매월 조금씩 이 가치를 상각시켜가는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 가치를 그거를 모두 부담시켜 버리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2년 동안 사니까 조금 넓게 잡아가지고 보통 어떠한 부품이라든가 어떠한 보수라든가 이런 게 한 1년 이내에 그 가치가 소모되는 것들, 그러니까 그 가치가 없어지는 것들은 이건 1년 이내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다. 5년 정도까지 그 가치가 가는 거다. 그러면 5년 동안 나누어서 비용 처리를 조금씩 해 간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1년 안에 가치가 소모되는 것은 그러니까 소모적 지출, 그러니까 소모적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익적 지출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5년 동안 가치가 있고 감가상각을 1년씩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씩 혹은 월별로 계속해서 나눠서 한다. 그것도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을 누가 감소시켜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한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죠. 이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1년 이상 가면은 그건 뭐예요? 그거를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우리 기업 회계 기준 그러니까 이제 국세 징수법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금전의 유출인 지출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한다. 이는 기간의 손익 계산을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뭐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이게는 그러니까 수익 지출과 자본적 지출은 다른다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은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 건물의 주인이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총 자산 건물은 10억이고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직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아무튼 뭐 컴퓨터 있고 뭐 있고 해서 비용이 그 자산이 한 5억 있고 건물은 10억이어서 15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건물이 너무 낡아서 페인트 칠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5억을 들여서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금 5억을 가지고 있고 건물은 10억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좀 복잡하게 것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예를 들기 위해서 우리가 재산이 어떤 그 건물 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이 있고 현금은 5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5억의 현금을 가지고 페인트 칠을 한번 했어요. 얼마를 가지고 2억을 가지고 페인트 칠을 하고 이제 현금은 이제 3억이 남았죠. 그리고 이 건물은 10억이고 그러면 이제 현금을 2억을 썼으니까 그럼 13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전체 회사의 자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득달같이 세무 감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세금 포탈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현금 5억 중에서 2억을 떨어서 페인트 칠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은 이제 10억짜리가 아니고 12억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산은 15억이 되는 거죠. 이런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이거를 그러면 이제
그 2억을 썼는데 이 2억을 비용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을 썼으니까. 근데 그 비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 5년 동안 감가 삼각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이제 자격증 딸 때 회계 배울 때 뭐 연수 합격이니 정률법이니 정의법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떨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자본적 지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내용이에요. 고정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고 그 고정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게 바로 장기성 계획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그 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수선 유지비는 자재와 인건비, 그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선 유지비를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간단한 수선을 하고 뭔가 그 돈이 그러니까 뭐 부품을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이제 어떤 건 나사 몇 개 빠지고 뭐 몇 개 부품이 빠지고 이런 것들은 수선유지로 가능하지만 펌프가 있으면 펌프에 뭐 패킹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하나 안에 있는 자잘한 부품 몇 개 나가서 그거 바꿔주고 이런 건 가능하지만 펌프를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수선유지비로 안 되는 거죠. 그건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수명이 다한 것, 가치가 없는 것을 교체해서 그 우리가 돈 주고 산 만큼의 가치가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건 이제 자본주의 지주에서 수선 유지비로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선 유지비를 쓰는 건 바로 이런 데 나올 그런 지출이다라는 거고요. 선생님 그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그 장기수선 계획 관련 그 국토부가 만든 가이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최고 우리가 우선 장기선 무슨 사건이 발생을 했으면 그게 전체성이나 아니냐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야. 이렇게 최소 단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펌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기성 계획에는 펌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펌프가 단지 안에 있는 모든 펌프를 다 포함하거든요. 베이스 펌프가 뭐 상당히 숫자가 많잖아요. 그 전체를 포함한 게 베이스 펌프죠. 그런데 하나만 바꿔도 최소 단위에 전체성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체적인 해당 단위가 되면 이제 전면 수선하면 그거는 그, 그 전체 수선이니까 그쪽으로 가면 되고 그럼 장성 계획이 있을 테니 장성 계획을 처리하면 되겠죠. 물론 주기가 도래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분선에 이렇게 부분만 이제 보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분선에 있으면 장기성 계획에 따라서 하고 그 부분선에 없으면 순위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무너뜨리고 다시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장성 계획이 별표 일이 없으면 장성 계획이 없잖아요. 그런데 장성 계획이니까 최소 단위에 해당은 되는 것 같아요. 전체니까. 그러면 전체선이 본인이 없어요? 그럼 부분선에 있나 봐야 되겠죠? 근데 부분선에도 없어요? 그러면 수선 유지비를 해요? 이게 지금 그 가이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장기성 계획 가이드에는 수선 유지비 이거 법령에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대로 했다가는 장기성 계획이 없네? 그럼 수선 유지비를 해도 되네? 이런 식으로 또 실질적으로 그 공대인재 지원센터에서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주상복합 관리하는 소장님도 계실 테니 주상복합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상복합이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주상복합 위에는 그 헬리포터장이라고 있어요. 헬리콥터 앉을 수 있도록 비상장치 해놓은 게 있죠. 그럼 헬리포터장이 무너졌어요. 자, 이걸 보수를 해야 되겠어? 그런데 장기적 계획은 없죠. 별표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그 10억 가까이 들어간 돈을 그냥 거기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다 부과를 해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경리분들이 있으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비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비용이 많이 나오면 그거를 쪼개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조금씩 나누어서 부과해서 걷어들이는 그런 방법인데 이것도 원칙적으로 1년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또 이유를 시키려면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 당선 계획이 없고, 그러면 그냥 수선일비로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선급병으로 처리를 하고, 그거를 한 20년 동안 나눠서 부과를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이런적으로 설명하시는 사장님도 있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거는 장수행 계획에 넣어서 그 소유자들한테 걷어들이는 장충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유자가 아닌가, 내가 전세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단독주택에. 이 전세 사는 입장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을 주인한테 보수를 해달라고 할 것인지 내가 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판단해서 내가 해도 되는 것이라면 장충을 하면 되고 아니 수선입을 하면 되고 이건 주인이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장기선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된다면 그, 그런 범위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하려고 이 시간을 잡은 건데요. 요즘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지 이걸 좀 잠깐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래요. 음, 제가 수선 유지비로 써야 되지 말아야 될 돈을 이제 썼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이제 들었다 봤더니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2조 이게 과태료에 관련되어 있는 법률 규정이죠. 거기에 보시면 90조 사망에 위반하여 그러니까 90조 사망 위반하여 관리비 장기선 충당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 내용대로 이제 쓴 거죠. 왜냐 그러면 장충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거니까 수선 유지비는 사용자만이 부담할 수 있는 돈인데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돈을 수선 유지비를 썼기 때문에 이 규정이 어긋났다는 거예요. 관리비가 아닌 걸 관리비로 썼다라는 거죠. 장충금이 아닌 걸 장충금으로 썼다. 뭐 이런 이유인데 장충금으로 써야 될 걸, 그러니까 세입자가 낼 수 없는 걸 이 관리비로 수선 유지비를 부과했다는 이유로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나온 이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놓은 것 같은데 설계 도서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시설물 대체적인 복수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이제 아니한 자는 이제 처벌한다 이런 내용인데 장기선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했으면 반드시 제가 이번에 감사를 나갔더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어떤 거냐면 공사를 하고 이거를 K 아파트에 기록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일단 장충금과 이제 수선주의와 관련해서 과태료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2020년 4월에 이 내용은 수선 유지비로 써야 될 것 수선 유지비로 쓰지 않고 아니 쓸 수 없는 걸 수선 유지비로 썼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의 과태가 나왔다. 아까 그 내용의 과태료 처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또 고양시에서 200만 원을 부과를 했더라. 그러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은 수선 유지비로 쓸 수 없는 거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금액도 과다하게 많아서 1,000만 원의 과태가 때렸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정보를 이제 보니까 그렇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00만 원은 금액이 좀 많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 금액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르다. 이게 고양시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고양시에서 그 맨홀 뚜껑을 50만 원 주고 두 개를 거래를 했는데 두 건이 다 해서 5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 과태료를 때렸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결국은 고양시에서 취소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제 그 사례하고 유사한 사례예요. 장기전 계획이 있는데 수선유입을 썼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된 건데, 이 경우는 그냥 수선유입을 쓸 수 없는 걸 썼다는 이유로 이렇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그 네 가지 사례를 제가 이제 가져와 본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또 개인정보니 뭐니 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가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런 내용의 과태료 받은 사례들이 실제로 존재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여기 받은 하나를 제가 예를 들어봤는데, 뭐, 도서 복원 등 부적정, 그러니까 설계 도서가 없다면 돈을 들여서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의뢰해서 독에 만들어서라도 복원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장충금 및 수선유비 사용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 자신만이 수선유비가 아닌 걸 이제 수선유비를 썼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당장 계획이 있는데 안 했다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과태료로 이렇게 1,000만 원 했다는 이런 사례도 실제로 존재하더라.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이제 강의 주제가 되죠. 수선입 쓸 수 없는 것, 장충금을 써야 될 걸 수선입을 쓰는 사례에 의해서 과태료를 받는 그런 사례들이 실제 존재하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업무를 하면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뭐 시설의 노후화라든가 혹은 사건,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뭔가가 조금 큰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적어도 한 2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이제 많은 2천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사의 여지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장기적인 계획에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봐야죠. 장기적인 계획에 있으면 그러면 일단 긴급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뭐 긴급 지출로 해서 사용계획 제출하고 공사하시면 되죠. 그런데 가서 봤더니 장기적인 계획에 그 있기는 한데 아직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어. 그러면 아직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장기적인 계획이 주기가 도래했다.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를 해야 돼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3년에 장기적인 계획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그 1년부터 그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공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만 하시면 되는데 가서 봤더니 이게 주기는 미도래한 거야. 그러니까 주기가 아직 올해 공사한다고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쓰려면 그럼 이거 이 공사가 해야 되는 사항이 좀 긴급한가 아닌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긴급하다 보면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입자 대표에 제출하죠. 대표님들 이 공사가 너무 긴급해서 뭐 이거 안 하면 추가 붕괴 불이익이 있고 뭐 다른 또 그 새로운 어떤 그런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입주민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안전에 위험을 좀 가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커다란 재산적 손실을 당할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내용의 긴급 사항을 집어넣어서 사용계획서를 작성해서 입자 대표회의에 들어가면 입자 대표회의가 당장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면 긴급하다고 하니 공사합시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제 충당금을 가지고 보수공사하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긴급 공사를 했다면 반드시 검토해서 장선 계획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반영은 우리는 장선 계획에 어떤 변경을 가한다라는 것을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조정을 할 때는 그 3년마다 검토해서 그러니까 3년마다 만 3년마다 검토해서 조정을 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그 조정한 내용을 승인을 해줘요. 그런데 3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검토하고 나서 정기 검토를 하고 나서 3년이 아직 안 됐으면 안 돼서 무슨 어떠한 이유로 장기성 계획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 장기성 계획서를 조정합시다라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안을 하고 입주자 아니 다시 말해서 소유자가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긴급해서 공사를 했는데 느닷없이 그거 바뀌었다고 그걸 가지고 그 장생 계획을 입주자 가반 동의를 받아서 이 조정하는 것은 좀 번거롭고 어렵고 상당히 그 업무 부담이 많으니까 이제 유권 해석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냥 가만히 두고 있다가 다음 차기 정기 검토 때가 오면 장기 검토 때는 입자 대표 의견만 하면 되니까 그때 기다렸다 그때 검토할 때 반영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유권 해석을 주는 게 있죠. 단 이 중간에 어떠한 그 정기 검토일이 오기 전에 어떠한 사유로 장기적 계획을 변경을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는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2025년에 정기 검토예요. 그리고 지금 긴급공사를 했어요. 2023년에. 그런데 2024년, 그러니까 24년으로 갔더니, 갑자기 주민들이 우리 건물 너무 지저분하다. 우리 페인트 칠 한번 합시다. 라고 하면, 갑자기 그 페인트 칠은 긴급하지 않잖아요. 페인트 칠하는 게. 그런데 계획은 25년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23년, 24년에 주민들 모두가 다 하자고 해요. 그러면 당장 계획서 변경을 가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수시 조정을 해요. 그럼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장생 계획을 조정을 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중간에 수시 조정을 해야 될 일이 생겨서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긴급한 사유가 있어서 쓴 그 내용이 있다면 그때는 반영을 해줘야 돼요. 이때 반영을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거는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수시 조정할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반영을 해주라. 수시 조정할 일이 없었다. 그러면 차기 정기 검토위원 조정 때 이 장부정 계획을 반영을 해줘라.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어떤 사례를 한번 들어보죠. 근데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고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게 명백해요. 다시 말해서 그 내용이, 그러니까 순위집을 해야 되면 그 순위집을 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또 어떤 사건, 사고 발생했는데 이게 가서 판단해 봤더니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수를 하면 1, 2년 가는 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 그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죠. 또 금액이 많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장생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반영이 없다면 반응이 있으면 입대 의결 받고 입대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장점 계획에 따라서 하면 되죠. 긴급하면 긴급한 대로. 긴급하지 않으면 뭐 시기를 기다려서 하면 되고 긴급하면 그 긴급한 대로 그 긴급 지출로 해가지고 사용객수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긴급하지 않다면 이때 의결을 받아서 장점 기획 조정을 해서 그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이제 그 정기 및 수시 조정 확인 여부 해가지고 수시라 그러면 입자 가만 동의받고 정기라 그러면 그때 맞춰서 하시면 되고 사용일성을 보증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때 때 이거는 시기적으로 좀 뒤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럼 이건 한번 보죠. 그 사건 사고 발생했어요.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은 그 명백해요. 소유자 부담이 명백하고 그러니까 장기적 계획이 여부했더니 그러니까 없어 그러면 장기적 계획 조정안을 마련해가지고 그 이때 여기를 봤더니 장기적 계획이 없으니까 이때 마련하고 마련해가지고 이때 올리고 이런 방법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어요.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수선 유지비로 그 사용해야 될지 장충으로 사야 될지 명백하지가 않아. 모호해. 그래서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는 의사결정 주체가 아니거든요. 우리 관리 주체는. 우리 관리 주체는 관리 주체를 대신하고 있는 관리소장은 뭔가를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모호한데 내가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공사해버리면 그거에 따라서 내가 책임을 져야죠. 만약에 그 판단이 잘못됐다?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꼭 우리 소장님들한테 그 많은 조언을 드리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소장님들은 왜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내가 판단해갖고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는 걸 왜 내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하게 책임을 많이 져요. 입자 대표회라는 게 뭐예요? 입자 대표회는 입주민을 대신해서 입주민의 의사를 대신 결정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의사 결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자 대표회한테 의사를 대신 결정해달라고, 입주민을 대신해서 결정해달라고, 돈 낼 사람을 대신해서 결정해달라고 입자 대표회 의견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지, 그 사용자가 부담해야 될지, 이게 좀 확인이 좀 모호하면, 그건 입자 대표 올리죠. 대표님들, 이게 수순집으로 써야 될지, 당충으로 써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올려야 되죠. 입주자 대표회가, 그런데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가, 소장님, 그냥 그 돈이 한 3천만 원 나와서 올렸는데, 그 입주자 대표회가, 아, 소장님 그거 쓸데없는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수전집이 쓰세요. 라고 하면, 근데 나중에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봤더니 또 뭐 입주민의 뭐 민원이 들어오고 뭐 해가지고 관공서에도 그거는 왜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그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제 결론이 이 법으로 판단이 나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을 잘못한 의사결정 주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게 과태료를 맞을 수 없는 조건이 돼요. 그건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어떻든 간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모호하면 입대에 올려라. 입대가 그거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라. 물론 이게 장충금으로 써야 될 게 명백하게 내 판단할 때는 그 장충금을 써야 될 게 소유자가 부담해야 될 게 좀 아무리 봐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장충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 그 근거까지도 제시하고 또 뭐야 그 장기수선 계획 조정안까지 검토서까지 올려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그 입주자 대표에 올려서 입주자 대표가 정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옳은 판단인지를 정부는 제공하지만 판단은 입자 대표가 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결론적으로 잘못되었을 때는 관리주의 책임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안에서 보면 여러분이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은 그 확인이 어렵다. 그럼 이때에 의견을 요청해야 된다. 만약에 이게 장충에 해당될 것 같다. 그러면 장충 계획 마련안까지도 준비해서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수선 유지비로 사용할 것 같아. 근데 이거 수선 유지비 될까요? 물어보면 입자 대표가 수선 유지비로 쓰세요라고 하면 수선 유지비 써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과태료 맞지 않습니다. 관리 주체가. 왜 안 맞는지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수선 이제 정기인지 수시인지 여부를 또 판단해 봐야 되고 만약에 수시다. 그러니까 정기 검토 때가 아니다. 그러면 수시 조정이잖아요. 그럼 수시 조정에 대해서 그 수시 조정에 대한 절차를 밟아줘야 되겠죠. 뭐 주기로 하게 뭐 하는 것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면 되겠더라. 그럼 여기서 이제 좀 팁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여러분은 그 수선 이집이냐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입자 대표한테 판단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입자 대표가 해야 되는 거다. 수선유비를 쓸지 안 쓸지에 대해서는. 근데 여러분이 이거 수선유비 써도 되겠네요. 그 수선유비를 덮벅 썼다가는 나중에 그 책임은 온전히 과세주체가 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장기수선에 그 집어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은 다 승인 주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될 걸 포함시켰다? 그건 누가 그걸 결정한 거예요? 정기 검토 때는 입자 대표가 결정한 거고, 정기 검토가 아닌 수시 검토 때는 수시 검토에 의한 조정이면 그거는 입주자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 주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거기는 이제 그렇게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정기 검토 때가 됐어요. 정기 검토 때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뭐 적산을 내야 되는데 뭐 얘기를 하는데 이 적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도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그 본사에서 그 강의를 이제 준비 중이니까 그때 그 적산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우리가 내가 직접 당장 계획서를 마련해야 될까? 혹은 이거를 돈 주고 전문가한테 맡기면 안 될까? 이게 그래야 되나? 어떤 것이 옳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그 한번 별도로 한 시간씩 강의를 좀 짬을 내서 한번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러니까 수선 유지비는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나머지 시간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올해가 정기 검토예요. 보통 월을 기준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그 23년도 11월이 정기 검토하는 시기예요. 그럼 여러분 뭘 계산해야 될까요? 일단 23년에 정기 검토면 여러분은 검토는요. 당선 계획에 대한 검토는 1년 내내 하는 것이지 1년 내내 혹은 3년 내내 하는 것이지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아무 데서나 쓰는 거야? 아니면 이 그냥 그 특수한 하기 그 그냥 우리가 쓰는 그 전에 특수한 그러니까 있고 그 검토 바로 결정하기 직전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시끄럽죠? 네, 제가 음성을 시키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 검토는 3년 내내 하는 거다. 그거를 그러면 11월에가 정기 검토했다. 그럼 3년 내내 검토해서 그거를 종합해서 문서로 만드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11월이 되는 거예요. 그럼 11월에 검토서를 만들어서 제할 때 이때 여러분이 염두를 두고 검토를 하는 건 뭐를 해야 되느냐? 지금 23년이잖아요. 그러면 24년도, 25년도에 뭐를 했다 될 거를 찾아야 돼요. 23년, 25년에, 24년, 25년에, 올해가 지금 정기 검토예요. 24년하고 25년, 그리고 그 다음 정기 검토는 이제 차기 검토 26년이에요. 27년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이 있어. 이거는 지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뒤로 넘겨놓으면 돼요. 금액이 제가 그랬죠? 공사를 할 건데, 그 2천만 원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2천을 내보니 2,500만 원이면 장기선 계획을 조정을 해서 써야지 2천만 원, 2,500만 원 그냥 쓰면 안 된다. 그 과태료 1,000만 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래도 27년에 거는 이게 금액이 모자라냐, 많냐 이런 걸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거는 26년에 가서 하면 되니까. 지금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민할 건 뭐냐? 24년, 25년에 해야 될 것들을 찾아야 돼. 이게 만약에 24년에 해야 될 거를 내가 해야 되겠다고 뭔가를 했어요. 그럼 실제로 24년에 갔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사를 안 하려면 입주자 가반서 동의를 받아서
20년 안 해야 될 걸 26년에 혹은 27년에 한다고 뒤로 미뤄야 되잖아요. 그는 조정이기 때문에 입적 가반수 동의를 받아야만 해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입적 가반수 동의 받기가 쉽나요? 엄청나게 어렵죠. 그러면 입지적 가반수라는 걸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제가 이번에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선 때문이 아니라 하자 분쟁 때문에, 하자 때문에 이제 받아봤는데, 가반수 동의를, 아니,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는 방법은 일일이 소유자를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받아야만 되겠죠. 서명 동의니까.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경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입주자 소유자 관리를 좀 잘해라. 다시 말해서 처음에 그 세입자가 아니 누군가가 이사를 오면 당신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연락처는 어떻게 됩니까?를 반드시 알아서 우리 그 XPERP가 우리 그 본사는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 시스템 안에다가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집어넣어놔라. 그리고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할 때 소유자들한테 이제 전자투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또 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연락처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돼요. 만일에 그 외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한 40% 정도 돼요. 그러면 그거 과반수 받기 엄청나 어렵잖아요. 그럼 그 등기부 등본 다 떼봐가지고 다 보내야 되잖아요. 등기로 다 보내서 다시 이거 사인해서 보내주세요. 살고 있는 사람은 전자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또 이번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70%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30%가 외부에 살고 있었는데 또 그런데 격리들이 이미 외부에 살고 있지만 연락처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은 약 한 15%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0% 중에 15%는 이미 연락처를 아는 거죠. 나머지 15%는 이제 등기로 해서 보내서 사인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15%는 전화번호 다 하니까 전자투표 이렇게 진행을 했던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죠. 등기부 등본 다 떼봐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안 살고 있는 사람이 40%나 되는데 혹은 30%가 되는데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만 사바사바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당금은 누가 내요? 장기선 충당금은? 소유자가 내잖아요. 살지 않는 사람도 내잖아요. 근데 내가 결정한 바가 없이 돈을 막 내게 만든다, 혹은 막 올렸다 내렸다 뭐 이렇게 하면 그럼 소유자가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당연히. 그래서 문제였어요. 왜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했냐라고 실제 소송을 해둔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 결과 나한테 연락도 없었다는 이유로 그 조정은 무효라고 판결이 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문자를 보내든 등기를 보내든 알리긴 해야 된다. 결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23년이 정기검토면 24년 해야 될 것, 25년 해야 될 걸 찾아야 돼. 이걸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중간에 해야 될 걸 빼놨다든가 하지 말아야 될 걸 집어넣어놨다든가 하지 말아야 될 걸 집어넣어놨다면 그때 가서 보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뒤로 넘기는 수시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해야 될 걸 또 빼놨어. 그러면 또 뒤에 하겠다라고 27년에 하겠다라고 돼 있는 거 또 앞에 당기는 24년 하는 것으로 또 당당기고 조정을 해야 되잖아. 이거 거의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23년에 할 때는 24년 해야 될 것, 25년 해야 될 것만 찾아라. 그리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될 걸 찾아라. 그리고 24년, 25년에 해야 될 그것들은 금액을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아놔라. 다시 말해서 2억 정도 들어갈 돈이다. 그러면 3억으로 그 수송 금액을 잡아라. 그리고 그러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28년, 29년, 30년, 30년, 이 뒤에 해야 될 것을 금액을 좀 낮춰라. 그거를 실질적으로 할 거는 그 다음에 그때 임박해서 또 낮추든 올리든 하면 되니까 24년, 25년 해야 될 것은 금액을 넉넉하게 잡아라.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26년, 27년 해야 될 것, 26년 해야 될 것들은 뭐 그때 가서 진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판단해서 해야 되면 하고 안 해야 되면 뒤로 미루면 되죠. 26년에 다시 판단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 의견만 받으면 되니까. 이 두 개는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23년인데 정기검토가 아니야. 그러니까 입주 가만히 동의를 받아야 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때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거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만 하면 되고 그 이전에 그 소액 분기를 해야 되는 것들만 포함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 가지 해야 될 것만 조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년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이제는 진짜 팁으로 들어가면 이래요. 우리 신혼주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장님들은 이 할지 안 할지 확정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은 여기다가 집어넣지 마라라는 거예요. 25년, 24년, 25년에는 빚질 하지 마라. 웬만하면. 해야 될 것들은 무엇들만 해야 될까요? 도색 같은 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승강기 교체, 배관 교체 이런 것들은 여기다 넣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넣어놓으면 나중에 골치 아파요. 왜냐면 안 하게 되면 뒤로 미루는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여기다 넣어야 될 것들은 어떤 걸 넣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넣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색 외에는 넣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승강기 교체 뭐 이런 것들은 왜냐면 실제로 24년에 가가지고 내가 승강기를 교체할 거야. 그러면 주민들이 간에 의견이 분분해서 입주민들한테 우리 진짜 해도 돼요? 라고 동의를 받아야만 돼요. 그 동의를 조정을 통해서 동의를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그때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팁을 드리면 아무것도 넣어놓지 마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는 걸로 넣어놓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때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것도 계획이 없는데 하는 걸로 되어 있지가 않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생겼어. 그럼 그거 긴급할까요? 안 갈까요? 다 긴급.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총론 부분에 아니면 긴급공사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때 내가 이렇게 넣어놓고 진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판단도 안 서는데 집어넣어놨다가 나중에 뒤로 미루는 수정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나 뒤로 밀어놔라. 입자 대표가 우리 틀림없이 내년에 도색합시다. 그럼 그것만 하나만 넣어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금액을 높이 올려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24년도 현재 조정할 일이 있는데 24년, 25년에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넣지 마라. 다 뒤로 밀어놔라. 해야 될 일이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사건과 사고가 터져서 분갈해야 될 일이 있다. 다 긴급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또 우리 진짜 법에 의해서 그 저기를 배관 교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진짜 그런 금액이 고액 금액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받는 과정에 자기들 조정도 같이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때 놓을 필요가 없다. 이 두 개는요. 이렇게 여러분이 조정을 하시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뒤로 다 밀어놔라. 금액이 많든. 이 뒤에 있는 거는 금액이 많냐 적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해야 될 것도 27년에 하면 돼요. 29년, 30년, 31년은 29년도에 하면 돼요. 그때 가서 진짜 모자란지 해야 될지 이런 거 판단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안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요령을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제 오늘 처음 강의다 보니, 한 시간 내에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주제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고, 좀 그 방법도 이렇게 좀 깔끔하지 못한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과태료를 맞았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과태료를 맞았다라는 것은 고의와 과실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디에서 과태료에 관련되어 있는 절차에 관련되는 법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나와 있어요. 이게 행정절차법인데요. 여기에는 반드시 과태료를 때리려면 그 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고의가 뭐예요? 그걸 알고도 일부러 한 거잖아요. 이게 장기순으로 얘기해 봅시다. 수선이 집으로 쓰지 말아야 될 걸 내가 알고서도 썼어. 그러면 그거는 내가 과태료를 맞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장충에 관련돼 있는 건 관리소장한테 업무가 주어진 게 아니라 관리주체한테 주어졌잖아요. 그럼 관리소장한테 과태료 당연히 안 때리고 관리주체한테 때리겠죠. 이 관리주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의가 있냐 과실은 그러면 관리소장은 뭐예요? 관리소장이 아니니까 관리주체는 고의냐 과실은 이런 거 물으는 거 행위자가 아니겠네요? 이게 아니죠. 주체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 관리 주체가 내가 돼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관리소장이. 그렇기 때문에 관리소장의 행위는 관리 주체의 행위가 돼요. 그래서 그 행위자로 보는 거죠. 그 관리소장이 알고도 안 했는지, 그, 알고도 일부러 그런 건지, 고의입니까? 과실은 뭐예요? 몰라서 안 한 건지. 몰라서 안 했으면 고의가 돼요. 그런데, 자, 이렇게 봅시다. 아까 제가 입대위한테 올려서 판단을 받아봐라. 수선 유지를 해야 될지, 장충을 해야 될지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그러면 그렇게 수선유입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고 처벌을 할까? 그건 딱 한 가지예요. 그 뭐 알고서도 일부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마라. 관리 주체한테 너 일부러 그러지 마라. 너 모르면 안 된다. 전문가니까. 뭐 이런 것을 지금 그랬으니 너 처벌을 받아라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의라는 것은 내가 알고서도 일부러 그런 거야. 과실은 그럼 뭘까요?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선유입으로 쓰려고 했어. 그 수선유입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걸 내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과실은 아니죠. 알고 있으니까. 알고 어떻게 하면 과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입자 대표한테 올렸어요. 입자 대표에 올려가지고 이게 수선 유지비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장충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장기 수선 계획 절차 조정하는 절차를 밟읍시다라고 했는데 입주자 대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수선 쓰세요 라고 해서 썼어요. 그러면은 내가 모르고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알긴 알았잖아요. 근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때는? 그렇죠. 입주자 대표가 수선집을 써야 될 걸 잘못 판단한 거죠. 잘못 판단에 대한 책임은 입자 대표가 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태료는 입자 대표가 막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고의가라는 것은 뭐예요? 자, 내가 가서 입자 대표에 올렸어요. 입자 대표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아니, 수선집으로 쓰기 싫고 장충으로 쓰고 싶은데 수선집으로 쓸 수밖에 없었어. 왜? 일부러 내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장기성 계획이 있어요.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입자 대표한테 대표님들 지금 올해 장기성 계획에 있으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이거 공사하시지요. 라고 사행계획서를 내가 제출을 했어요. 근데 입자 대표가 이거 무슨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공사냐? 아, 됐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이제 검토서를 올렸어요. 아, 대표님들 그러면 장기성 계획서를 조정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아, 복잡하니까요. 다음에 내년에 새로 대표 뽑으면 그때 가서 하세요. 라고 또 이렇게 하면서 무시해 버리네. 그러면 자 지금 그러면 이제 강공수는 과태를 때릴 거 아니에요. 관리주체한테 왜 이거 공부 안 했어? 이때야 이제 관리주체한테 그러면 관리주체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나는 일부러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다. 왜냐면 내가 공사를 하려면 돈을 줘야 공사를 할 거 아니냐. 내 돈 주고 공사하란 말이냐. 라고 주장을 해서 고의가 없으면 주장을 해야 되죠. 나는 일부러 안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되고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 계획서를 써서 제출을 했다. 공사하자고. 그런데 입자 대표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한 거니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었다. 일부러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으면 과실이 없어서 과태료 처분을 못 합니다. 자, 그러면 단지에 들어가서 그 장기성과 관련한 우리 그 관리 업무 관련해 가지고 저기를 했다고 합시다. 이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저도 이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럼 감사를 해요. 그럼 우리 감사위원들은 가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죠. 사실관계를 확인해가지고, 뭐를 조사를 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뭐를 지정을 해주니까 그걸 확인해 보죠.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요. 그래서 이제 과태료 처분 대상인지 아닌지는 이제 우리 이제 관공서에 하면 그 사실관계를 적어서 주죠. 그러면 거기에서 과태료를 때린다고 통보를 해요. 우리 소장님, 여기 단지에는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과태료 통보할 겁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일단, 나에게 판단해서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창피하다고 그냥 내면 절대 안 돼요. 이때는. 반드시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이때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진짜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행위자가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위법 행위가 명백하고 사실상게 명백해. 내가 과태료를 맞아야 게 싸. 진짜 그렇게 맞아야 돼. 그래도 이 신청서 내야 돼. 야, 그럼 너희들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우게 돼야 돼요. 관공서 직원은 이제 골치 아프면 알았어, 그래서 빼줄게 이렇게 빼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별의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라도 항의를 해라. 그냥 억지로도 써봐라. 안 되면 협박이라도 해봐라라는 거예요. 관공서 공무원들한테는 과태료 어차피 망했으니까 어차피 나 과태료 맞았으니까 뭐 볼 게 뭐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 신청서를 그래도 또다시 한 번 더 내요.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내면 이제는 비송사건으로 넘어가요.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깎아줍니다. 거기는 제가 가보면 제가 도움을 줬던 어떤 소장님도 다 거의 대부분 다 깎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장할 때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그 판사 앞에 나가는 게 비정사건은 판사 앞에서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비용은 안 들어가요. 비정사건은 판사가 그 하루 이틀에 그냥 끝나는 소송이기 때문에 순서만 돌아오면 소송 절차 그 자체는 한데 순서를 기다리려고 뭐 2, 3년, 4년, 5년까지 기다리는데 그 심리 자체는 금방 끝나요. 그래서 비용이 안 들어가요. 그 추가 비용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때는 내가 위법행위가 분명해. 그런데 나 그런 일 안 했어요 라고 주장을 하면 명백하게 판사가 판단해봤는데 명백한데 안 했다라고 주장하면 이거는 사실관계를 거짓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과태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관계가 확실하다. 그러면 그때는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거 나 월급이 얼마밖에 안 되는데요. 이 과태료 내고 나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고 내 마누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우리 마누라는 뭐 허리가 아프고 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반으로 뚝딱 잘라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읍소하는 방법이고 이런 방법을 찾아라 또 반 이상을 줄인다. 이렇게 해서 반 이상 줄지 않은 그런 사례는 내가 못 봤어요. 대부분이 관공서에서 때리는 과태료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뭐냐면 내가 빡빡 우겼기 때문에요. 사실관계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딱 봤을 때 관공서가 분명히 그러니까 법을 잘못 적용을 했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주장을 해야죠. 그래서 무죄로 나오는 경우가 많죠. 이거는 무죄가 돼서 아예 없게 만드는 것이고, 아까 제가 울서 방법은 내가 인정하고 깎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여론이 있으면 좋겠더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또 있는데 좀 조심하셔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가 했으니 이양 배린 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여기에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 이렇게 13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법을 위반하고 있으면 가장 중한 벌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경비업체 선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 7가지, 8가지를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가장 중한 걸로 과태료 하나만 때려요. 그런데 경비업체 잘못했고 성소업체 잘못했고 재활용업체 잘못했어요. 그러면 행위가 3개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가 3개가 위반 행위가 3개면 3개의 과태료를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신중히 하셔야 된다. 하나 잘못했으면 에라 나 모르겠다. 하나 말지 뭐 이거 말이 안 된다. 네, 그런 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처벌을 받는 그 규정 중에 장기적 계획에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적 계획에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1,00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서류들을 그러니까 입찰 서류라든가 뭐 이렇게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 1,000만 원을 과태료를 맞춘다라는 거. 이것도 제가 엊그저께 맞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들고 와봤고요. 관리비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대 관리 항목이 있어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그 관리비가 아니면 다른 정도 쓰면 절대 안 돼요. 할인 이런 거죠. 그 입주자 대표한테 과태료를 때렸어요. 과태료를 때렸으면 그 과태료를 누가 내야 될까요? 입주자가 아니 그 관리비에서 그냥 주면 될까요? 이때 이렇게 해놓으면 될 수가 있어요. 관리 규약에 잡수입 규정에다가 입주자 대표가 과태료를 맞으면 그러면 그 과태료를 잡수입에서 내주겠다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그러면 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문제가 많은 얘기가 분쟁이 있고 또 그 관공서에서 받아줄 리가 없지만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일반 관리비라든가 뭐 그러니까 잡지출로 우리 대표님들이 일을 하다가 한 행위니까 그걸 돈을 주면 안 될까?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관리비가 아니에요. 과태료는. 관리 행위에 의한 비용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과태료는 맞아요. 관리 주체가.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거를 왜냐하면 행위자가 돈을 내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관리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그거는 입대위가 반드시 본인한테 나온 그 과태료는 본인이 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가령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 주민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죠. 이제 공동시설 관리법에. 그러니까 헬스장을 이용하면 15,000원 돈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15,000원에 대해서 입주한테 부과의 돈을 거둘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체
무조건 사용하든지 안 사용하든지 주민 공동시설 이용 헬스장 있는 골프장 이런 거 전체를 그냥 통틀어서 무조건 다 10,000원씩 부과하고 그 주민 공동시설 그 운영비 해가지고 부과하고 그 돈으로 운영료로 사용한 이거는 이 법입니다. 그건 근거가 없어요. 그건 관리비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써야 돼요? 주민 공동시설에서 발생하는 그 비용은 수선할 때 들어간 비용이다. 그럼 수선유지비로. 인건비다. 그거는 일반 관리비의 인건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비로 처리를 해야지 주민들한테 부과해서 걷어들여야지 주민 공동시설 이용료라고 해가지고 받으면 그거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어떤 과태료를 받는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라 해서 이제 그 처벌을 받는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좀 중점을 두고 좀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이렇게 오늘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제 할 거고요. 다음에는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이제 사업자 선정팀의 적격 심사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서류들은 또 어떻게 갖춰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12월에는 이제 22년부터 22년까지 과태료 처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그 내용들을 간추려 가지고 이렇게는 맞은 사례들은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했더라면 안 맞았을까에 대해서 이 대비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한 강의가 있다 그러면 우리 본사를 통해서 본부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준비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요. 대부분의 강의는 제가 강의하는 제가 협회에서 또 입주자 대표의 강의 또 하고 또 공무원 강의를 하고 뭐 이럴 때 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토대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마이크 풀고 물어주시면 제가 답해드리고 질문사항 없으면 이제 오늘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없는 것 같아요. 박세혜 소장님 표정 좀 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